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좀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예.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핫했다 그러던가요? 하여튼 네.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올 한해. 예, 뭐 소위 뜨는 동네마다 뭐 과거부터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알려지면서 사실 최근에 일어난 현상처럼 느껴지는데 네. 실제로는 정말 예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이 용어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틀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신사 계급화, 뭐 혹은 고급 계급화, 뭐 이런 식의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은 네. 오히려 고급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고급화가 문제가 되는가? 이게 이제 그 19세기 영국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네. 거기 하면 대지주의 신사 계급들이 마국간과 오두막집으로 상징되는 런던의 빈민가를 네. 다 점령을 해서 거기를 완전히 고급 주택가로 변모시키면서 리모델링, 뭐 혹은 재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완전히 구성, 뭐 성격, 또 역할이 다 바뀐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상은 이제 64년도에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이제 책을 쓰면서 젠틀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명칭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도시 재활성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성화라고 하는 의미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완전히 이제 죽어있던 곳 혹은 충분히 그 발전되지 못했던 곳들을 일정한 목적과 혹은 부류에 의해서 네. 다시 활성화를 얻게끔 만들어서 새로운 활력을 돌게끔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 활력이 이 전문화된 특권 계층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전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임대료가 상승하고 또 그 지역과 컨셉들이 맞지 않고 그럼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빈민구를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역할을 할 때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임대료, 재산세, 뭐 온갖 서비스 요금 이것이 마치 그 주된 문제인 것처럼 불거지기 마련이라서 네.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돼 있는 정책들도 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건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또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고사되는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화적인 의미로 그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게 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루스 글래스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서 네. 이 중간 계급이나 그보다 더 높은 수입을 거두는 계층이 노동 계급이나 저소득 계층을 밀어내는 것으로까지 이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요즘 들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고 예전부터 쭉 지속이 되어 왔던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달이죠.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이 서울 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하면서 예. 이 현상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곳, 가장 대표적인 곳 6곳을 선정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우선 그 6개 지역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네. 대학로가 제일 먼저 꼽히고요. 그래요? 인사동이 꼽힙니다. 그다음에 신촌, 홍대, 합정을 묶어가지고 한 지역으로 봤고요. 또 북촌과 서촌도 묶어서 한 지역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해방촌, 또 세운상과 또 성수동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섹터로 따지면 6개가 되는데요. 네. 이 6개가 대부분이 예. 오랜 기간 동안 창작 예술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지역의 재활성화를 이끌어온 곳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네. 대학로에 극장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 당시만 해도 그게 2003년인데 이제 문화지구가 막 결성이 되면서 대학로 지역에 이제 임대료들이 조금 들썩거릴 때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꽤 유효한 공간들이 많았고 그런 네. 공간들에서 극장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그런 명소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연극인들의 바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바람들이 채 5년이 안 돼서 2008년도부터는 완전히 그 밀집해 있는 그런 상가들과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오히려 연극인들은 바깥으로 자꾸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네. 건물주들이 계속 혜택들을 갖다 따먹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면서 2008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가 지금 이제서야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기초 창작 예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연극을 한다든가 춤을 춘다거나 이런 분들이 먼저 모여요. 그리고 음악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옆에 카페하고 술집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여기를 명소로 생각하고 자주 찾아오게 돼요. 예. 그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임대료가 올라갈 때마다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게들이 거길 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이라든가 예. 특히나 옷가게 같은 곳이죠. 예, 그런 곳들이 찾아오게 되면 거의 이 젠틀리피케이션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상태의 임대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업소들이 아주 제한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그 다양하던 그런 그 집들은 전부 다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공간만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가득 찬 공간이 뭐가 재밌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옷가게 잔뜩 있는 곳은 백화점만 가도 충분히 그럼요. 할 수 있는데 네. 거기를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권이 다시 죽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죽고 그 옆길이 또 뜹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가로수길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옆에 세로수길이 생겼죠, 지금. 그리고 대학로 같은 경우도 동숭동 중심의 그런 어떤 상권들이 완전히 재편되면서 오히려 연극인들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해와 로타리 쪽, 그 위에. 그래서 예. 해화동, 성북동 이쪽으로 계속 극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거기가 또 따라서 그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가 또 활동가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업을 시켜놓는 거죠. 예. 흥행을 시켜놓으면은 이제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대기업이라 들어와서 임대를 올려가면서 또 장사를 하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예술가들 그 지역을 부흥시킨 예술가들은 쫓겨나가고 예. 그리고 또 다시 그 지역은 또 그런 악순환들이 지켜 쇠락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제 네. 홍대 같은 경우는요 임대 권리금이 최근 5년간 최대 10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태원은 기존의 원룸 월세 같은 경우가 25만 원이었대요. 네. 그런데 지금은 3배 이상까지 네. 올랐습니다. 또 부동산 그 업체의 자료들에 따르면 성수동 일가가 최근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또 명소가 되고 있죠. 여기가 1년 새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35.3%가 상승했는데 전체 평균이 35.3%면요. 특정한 정말 목들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태원의 골목 상권들도 들어봤어요. 이태원의 그 원룸 외에 골목에 있는 상권들도 봤더니 올해 6월까지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 68.6%가 평균적으로 올랐다. 이것도 역시 10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 네. 상권 중에서도 골목과 골목이 교차하는 곳 이런 데들이 임대료가 많이 오르거든요. 이런 데들은 10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촌의 경우도 최근 2년 사이 임대료가 2배로 증가했고 점포의 70% 이상이 업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특색 있고 서촌에 어울리는 그런 예. 가게들은 밀려나고 오히려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화랑이라든가 뭐 독특한 가게라든가 이런 가게들은 다 설 자리가 없는 다 밀려나는 시스템입니다. 거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 네. 이제 서대문과 신촌입니다. 아. 원래 신촌은요 완전히 상권이 죽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임대료가 정말 상승할 때는 원래 신촌도 그렇게 그 번성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2개의 업종인데 서점하고요. 네. 그리고 극장입니다. 어. 신촌에도 굉장히 유명한 소극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골목골목에. 그런데 그 극장들이 다 대학로로 밀려간 거였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예술극장 한마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극장 중에 하나인데 네. 신촌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보면 이제 2대 굴다리라고 해가지고 그 통해 가지고 그 광화문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연대와 이대 사이에 있었던 거기가 이제 그 한마당이라는 그 작은 소극장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가 극장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변으로 전부 음식점들과 술집들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 신촌이 극장들을 다 떠나고 서점들도 다 밀려나고 그러고 나니까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뭐 그야말로 술만 마시려고 오는 곳이 되어버렸고 네. 그러니까 술집 이외에는
뭐 모든 공간을 다 술집으로 임대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공간들, 술집을 네. 할 수 없는 나머지 공간들이 전부 다 임대료를 반값 이하로 떨어뜨려도 들어오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동 인구도 거의 70% 수준으로 네.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촌의 그 어떤 상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는 임대료를 앞으로 5년간 절대 올리지 않겠다는 협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신촌 쪽으로 다시 홍대로 밀려갔던 혹은 대학로로 갔던 사람들이 신촌으로 다시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이 젠틀리피케이션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풍속도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종합 대책의 골자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우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우선 아직 안 나오네요. 예, 네.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지역들을 저희 나오죠. 네. 보호 지역으로 지적을 합니다. 보호 지역으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이 보호 지역 내에서는 건물주들이 맘대로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주와 지자체 간의 상생 협약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임차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테이블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부 공간들은 이거는 좀 불편한 용어이긴 한데 알박기 형태로 특정한 앵커 시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저리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서울시가요. 예, 서울시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것을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 네. 그러면 주변에 임대료가 따라 올라가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소상공인의 저리 융자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들이 전부 상가를 함께 돈을 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임대료 걱정이 없겠죠. 네. 네,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 지자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별법을 제정 건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 해화동 대학로에 연극 종합시설이라고 연면적 그 5,521제곱미터의 그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백석 규모의 소극장 20개가 마련이 됩니다. 2017년에 착공 예정인데요. 이런 게 이제 앵커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서울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살펴주셨는데 이번 대책의 연장선이겠죠. 소상공인 등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안심 상가 조성도 추진된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 장기 안심 상가는 조금 변형된 형태의 앵커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좀 낡은 건물들이겠죠. 예. 지원해 주는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전국 최초의 제도고요. 내년 초에 건물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또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를 매입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안심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는 우리은행하고 협력해서 시가 한 8억 원 범위 내에서의 매입비를 무려 75%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요. 시중금리보다 기본적으로는 1% 이상 낮게 금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로 융자를 해줘요. 15년 이상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화 전략 같은 방식의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방식 외에도 지역별로 자금 모집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을 사서 임차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그런 방식들, 네. 이런 방식들의 그 사업 설계를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조금씩 더 조금 특성에 맞는 방식들이 더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하여튼 그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해서 서울시가 내놓은 안들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관철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면 네. 좀 효과적인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대학로 같은 공간은 밀집돼 있는 공간이에요.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앵커 시설들과 네. 장기 그 안심 상가들 이런 상가들이 한 10개소 이상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친 듯 오르던 임대료는 좀 잡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외에도 좀 법적으로 강제력 같은 게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 지역에 10개 이상 투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대학로 같이 이렇게 좀 협소한 공간들도 그런데
조금 넓은 지대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신촌, 홍대, 합정 여기를 아우르는 권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 각 권역마다 또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앵커 시설들과 이런 장기 저리 융자 같은 경우는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융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또 맹점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 빚내가지고 집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빚내갖고 이제는 상가를 사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새로운 제안들을 갖다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인데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발전을 기여한 사람들에게 개발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이런 그 법제화가 어떻게 네. 보면 전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산동 같은 경우 실제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또 거기서 같이 공동체에서 예. 그 임대해서 쓰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데들이 지금 당장은 그 뭐 함께 공동으로 이제 소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또 그렇겠네요. 문제들이 생겨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보호돼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주주 형태로 진행이 돼야 마는 것인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다른 데들은 건물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이곳만 건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네. 같이 따져봐야 될 생각이라고 보완점을 봅니다. 좀 뭔가 좀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종합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광역 지자체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부산인데요. 아, 부산은 이제 중구 중앙동에 예술인 창작 공간인 또띠또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밝혔는데 네. 여기는 이제 원도심 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조례 안에서 임대와 임차인의 상생 협약이라든가 네. 리모델링 지원이라든가 그걸 리모델링이 당연히 지원되면 장기 임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네. 이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이 분쟁 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더욱더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상당히 적극적이군요. 네. 예. 자, 이 젠트리피케이션 서울 지역 얘기할 때 이 성동구를 항상 예.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수 사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있습니다. 좀 해주시죠. 예, 성동구가 지난 9월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226개 지방 정부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첫 조례였습니다. 이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에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는 입점업체들을 주민이 직접 심사하고 주민이 오호. 선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힘들겠네요. 예, 네. 예. 그 특히나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오. 또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건물주에게는요 네. 인센티브를 줍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울상인 건물 입주자들에게는 법률 지원단을 제공을 네. 하고요. 이런 자율적 상생 협약을 맺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성동구의 활력을 계속적으로 네.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을 좀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 그 성동구의 조례와 또 상생 협약들은 다른 그 지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취하다 보면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마련하고 또 연구자들에게는 연구 사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요. 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가 옮겨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이게 지자체 그중에서 기초지자체 네. 그다음에 또 그 광역지자체 이 단위에서 진행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경제 신문들에서는 이런 상생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건물주들의 재산권들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은 지방 지역 정부가 특정 지역 한두 곳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고
지역의 전체적인 임대료 상승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펼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료 상한선 같은 경우를 결정해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퍼센테이지 정도와 임대 가능한 이제 연수 정도를 얘기하고 네.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독일과 같은 형태로 강력하게 좀 막아놓는다고 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 걱정 없이 적절한 개발 이익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드는데요. 네. 지금 그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면희 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1차적으로 그 해결 방식 중에서 빚을 내서 건물을 사라고 한다라는 그런 방식들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법으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달라는 당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지 뭐 전문가들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전문가들이 이제 도시정책 포럼을 열어가지고 네.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도시 재생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뭐 성동구청장도 나오셨고 또 예. 영국에서 그 지리 환경학을 전공한 그 신영방 교수라든가 예. 토지자유연구소의 조성찬 박사라든가 서울연구원의 라돈산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발제와 토론들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토지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 토지 가치 예, 공유하는 방식. 이것이 이 제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을의 문화적 재생과 소득 순환 그리고 지역 주민 결속을 통한 정책과 법 개정 이게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응답하라 1988에서 그려내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떠올리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뭐 그 서로가 서로를 갖다 내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거기는 보면은 임대인인 그 주인집 부부와 임차인인 그 부부가 네. 서로 그냥 형제처럼 살잖아요. 아, 재밌게 살더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무슨 월세를 올리고 우리가 집값이 올라갔는데 월세 안 올려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그 도시 공동체의 재생 그리고 지역 주민 결속을 통한 어떤 정책과 법 개정의 이전 예. 확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 의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 지역과 관련이 없는데 네. 뭐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서로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이 효과를 보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법제화가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